자, 이 사건 가지고 전세권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91조. 이 민사집행법이 조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사집행법을 제대로 좀 이해 당사자에게 설명해 주려면은 민사집행법을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 집행관은 민사집행법에 나온 대로만 적용합니다. 나머지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인끼리 해결해야 돼요.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 선택.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이거 다른 말로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매수인은 뭘 가르치냐면 낙찰인을 가르쳐요. 낙찰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 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예, 이것 보고 잉여주의라고 합니다. 잉여주의. 매각 부동산 외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 저당권은 여기서는 저당권이라고 했지만은 현실에서는 근저당 또 포함해요. 오히려 근저당이 더 많습니다. 근저당이나 포괄근저당은 저당권한 특수한 형태예요. 이 근저당은 사업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특수한 저당권을 한 형태로서 최고액만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계약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를 계약서만 작성하죠. 등기를 고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하고 대출에 쓰고 또 돈이 생기면은 또 갖다 갚고 그래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기준으로 청산을 하면 됩니다. 청산하면 돼요. 그게 근저당이에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사업하지 않는 일반인도 전부 다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은 거의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근저당은 최고 한도만 정해놓기 때문에 실제로 80% 돈 빌려주고 나머지 20%는 이자를 예상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은행에 내 집 잡아놓고 5천만 원 빌렸다. 근데 등기부 떼어보니까 1억짜리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은행에서는 20% 더 설정해요. 그런데 불가분성 때문에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근저당은 살아 있습니다. 근저당.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면은 은행 가가지고 부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면 정확하게 얼마 남아있다. 그것을 서류로 떼어줍니다. 은행에서. 그 다음에 즉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네, 소멸해요. 그래서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의 대표적인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판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굉장히 제일 마지막 판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차지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91조 사망. 자, 여기서부터가 소멸주의, 인수주의 권리들입니다.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및 등기된 임차권자. 이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 채권법편에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은 물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은 용익물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행동을 해요. 이 네 가지 권리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즉 순위가 야들한테 밀려요. 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의 순서가 밀려요. 밀리는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즉 이 말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소재주의라고 하는데 인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이것들이 즉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저당권 이 안에는 뭐 근저당이나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근저당도. 그다음 압류채권은 이 압류채권하고 가압류채권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지금 이 밑에 나오는데 전세권이 만약에 배당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민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등기 효력이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어요. 가등기 효력은 본등기 효력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등기가 언제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은 가등기 담보물권이라고 그러죠. 가등기 담보물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등기, 즉 담보를 위한 가등기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파일에만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전세권은 배당 요구할 때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한다. 즉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내가 등기부 등본을 넘겨받았을 때 을구가 해당 사항 없음 그런 상태로 넘어옵니다. 깔끔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그 다음에 사항 제3항의 경우 이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수인은 경락인이 인수한다. 이것 보고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인수주의. 여기까지가.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어요. 이것들이. 그럴 경우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합니다. 인수해요. 그런데 지상권 중에 구분지상권이랄지 특수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해요. 그 다음에 지역권, 부정성 있는 지역권도 역시 소멸하지 않고 그 인수가 됩니다. 말소되지 않아요. 아까 지상권 중에 특수지상권이라고 그랬죠. 그것들은 성격상 소멸하지 않습니다. 말소 규정 권리 뒤에 있더라도 인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권 중에서 통로를 위해서 설정한 지역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요역지 붙어 다녀요. 그래서 그거 보고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사망 이외에, 즉 말소 기준권리 앞에 있는 그게 말소 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빠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인수하죠. 이런 것들은 내가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럴 때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나한테 인수됩니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88조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럴 경우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하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가지고 권리관계를 쭉 순서대로 나열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1순위에 전세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순위에 저당권이 있어요. 이 3순위, 4순위 쭉 있고, 이 중에 1순위가 아니라 이 나머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경매를 신청 청구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전세권은 여러 가지 경우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는 경락인이 인수를 합니다. 경락이 인수를 해요. 즉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즉 전세권이 그 집은 5억짜리예요. 그런데 전세권이 3억에 살고 있어요. 3억에. 이걸 이 중에 한 명이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했네요. 그런 최저 가격이 처음에는 5억이었네요. 그런데 한 번 유찰됐어요. 또 2번 유찰됐어요. 그럴 경우는 5억짜리 집이, 감정가 5억짜리 집이 2억, 얼마예요, 이게? 5억짜리가 2번 유찰되면은 2억 한 4천 얼마? 내가 그냥 복잡하니까 2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최저가격이 2억 5천만 원 됐네요.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이 사람이 신청했다고 그러죠. 이 사람에게 지금 최저가격이 2억 5천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격에 팔리면은 너는 한 푼도 받을 돈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3억에 팔린다. 그러면은 이 배당을 첫 번째 경매 비용을 먼저 공제합니다. 비용이 5억짜리 집이라면 내가 나눠드리는데 대충 계산을 해놨는데, 이제 그 비용에 따라 틀리겠죠. 한 7, 8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7, 800만 원 빼두고,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해세랄지, 그 근로기준법에서 하는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 이런 것들 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배당됩니다.
이것들이 배당돼요. 배당되는데,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 사람에게, 경매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를 합니다. 세제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가격에 팔리면은 그 경매가, 당신이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예, 그렇게 통지를 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이 경매 신청한 사람이 법원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이 전세금 플러스 알파 3억이니까 3억 1천만 원 정도에 내놓으십시오. 누가 그 돈을 그 돈 이상을 주고 입찰하면은 그 사람한테 팔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돈 주고 인수하겠습니다. 이럴 때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이 전세권자가 1순위일 경우는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못 받으면은 아예 경매가 진행이 안 되니까, 예,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 억지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전세권자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전세권자가, 이 사람이 경매 신청해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전세권 자체를 다 환수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경매 신청한 사람은 언제든지 경매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취하할 수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자기가 전세금을 다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진행할 리가 없잖아요. 경매를 취해버리겠죠.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못 받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취하하면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이제 자기가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점유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줘야 돼요. 전세금을.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에 하나, 만약에 이 경매에서 배당받다 못 받은 금액이 있는 사람, 물권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서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나는 순사를 따라 배당받다가 내가 1억짜리 저당권 설정했는데 8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담보 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으로 남아요. 그래, 계약 쓴 사람 있잖아요. 빌려준 사람. 그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 상태가 됐을 경우는 그 채무자는 무자력자가 돼버렸죠. 무자력자가. 민사에서는 돈 없으면 못 받습니다. 돈 없으면 못 받아요. 무자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의미가 없는 채무. 즉, 그 채무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연채무라고 합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채무. 그걸 자연채무라고 그래요. 자연채무. 의미 없는 채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채무가 돼버린 거예요. 즉, 무자력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이게요. 그런 특이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는데 전세권 기간이 남았네요? 전세권 기간이 남았어요. 5년 계약을 했는데 3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이 남았어요. 네.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3억짜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집을 한 번 유찰돼가지고 5억짜리 감정가 한 번 유찰되면은 30% 떨어지니까, 얼마? 3, 5, 15. 4, 5, 3억 5천? 네, 3억 5천.
누가 4억 주고 샀어요. 4억 주고. 그랬는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면은 3억을 싹 받아가잖아요. 3억을 전체를 받아가요. 이 사람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배당 신청을 안 해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경매 신청한 사람, 즉 경매 신청 채권자, 등기 이전에 있던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전부 다 정리해보는 이유가 이 정도 상태에서 갑구에 의무경매 개시결정, 의무경매 개시결정 안 되겠다. 강제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 가압류권자들은 집행관이 직권으로 배당을 한 게 아니라 그 공탁소에 공탁을 해버립니다. 본원 판결이 나오면은 그 판결 내용대로 찾아가라.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데 이 강제경매 개시결정 뒤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누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등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후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은 몽주를 전부 다가 배당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순서에 관계없이 모든 그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채권자들, 특별법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다는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앞에 있더라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채권자들은. 왜요? 이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 있는 채권자들은 집행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등기관이 전부 다 보내요. 이해관계들한테 기일 통지서를 보내요. 언제까지 배당 신청 기일입니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사람, 이 채권자들 중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받는 사람도 있어요. 보호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특별법에 의해서요. 그런 사람들조차 전부 다가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 그렇다 지금자로 넘었는데, 이 4억 주고 이 전세권자가 2년이 남았어요. 2년이 계약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경락자가 이제 그 4억을 주고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 전세권자가 나 2년 남았다. 2년 더 살아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법원에 신청을 하네요. 그는 법원에서 그 대금 납부 기한 고지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새로 작성해요. 이 3억을 이 4억에서 상계시켜버려요. 원래는 4억짜리 납부 기한 고지서를 띄워줬는데, 이 사람이 2년 남아서 더 살겠다. 그러면 4억짜리 고지서가 아니라 1억짜리 고지서를 떼줘요. 그러면은 이 낙찰자는 이놈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내고 등기부 등본을 넘겨받아요. 그럼 나중에 그 등기를 넘겨받으면 이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2년 끝나고 이 전세권자가 나갈 테니까 전세금 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상계받았던 3억을 내줘야 돼요. 예. 그리고
전세권자가 말소해 줍니다. 말소해 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적 성질을 가진 전세권자.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 같은 경우로 대부분 평가를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채권에 있었는데 초대 대법원장인 김용루 씨가 물권으로 갖다 놔버렸어요. 용익물권으로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권으로 갖다 놓는데 집주인이 건물주죠. 하나님 밑에 있다고요? 이 사람이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다. 전세 등기? 무슨 말이냐? 안 해줘버리네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샘판다고 그러면 계약서만 쓰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 집이 이제 경매에 나가면은 이 배당을 못 받아버려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와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그 인도, 즉 이사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은 그게 세 가지 경우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대항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음 주에 저 조문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와 인도, 그 다음에 전입신고와 인도와 확정일자, 그 다음에 소액 우선 면제권,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차 계약이 살아있을 때 적용되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경우는 대항력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길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그런데 이 경우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수없살라니까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네요. 그럴 경우는 경매, 낙찰로 인해서 임대차관계가 소멸합니다. 없어져요.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집행법, 그래서 소멸된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럴 경우는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놓으면 이게 이놈만 가지고는 배당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계약서를 바꾸면은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계약서를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 확정일자를 하나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후순위 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아요. 우선해서 변제를 받아요. 자, 위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주인만 바뀌었어요. 주인만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는 그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를 후주인이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해요. 그래서 원룸이 경매에 넘어갈 때, 주인이 바뀔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문구가 틀립니다. 두 개가. 그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매매로 바꾸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경매로 바뀌는 경우, 두 개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매매로 바꾸는 경우는 그 공고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주인이 바뀌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몇 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것만 써놔요. 왜요? 자기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금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 그 안에 거주인하고 권리관계를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썼던 계약서 그대로 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겨받은 거예요.
그런데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네요. 그럴 경우는 내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뭐라고 써놓냐면은 경매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언제까지 안에 있는 입주자는 퇴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입주인들은 배당 받든 못 받든 것은 배당의 문제이지 낙찰자, 새로운 주인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낙찰 금액에서 무슨 소액 우선 면제를 받든지 아니면 배당을 받든지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데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이 사람이 1순위예요. 1순위. 즉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1순위예요. 그럴 경우에 배당금을 받다가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을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점유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낙찰자에게 대항해요. 배당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를 못 받은 경우, 일부 받을 때까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용익물권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네요. 그리고 자기는 낙찰인에게 다 받겠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기가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익물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91조를 이 91조 여기 이 사망과 사항에 자기가 전세권자인 줄 알아요. 이 전세권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여기 말하는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자로 전세권자예요. 즉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권자예요. 이렇게 보호가 안 되니까 이 주택임대차 보호를 만들어서 특별히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채권자예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주택임대차법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실제 논리적으로 볼 때도 이 배당받을 때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되는 사람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도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 안 해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상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임금,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액 우선변제권. 이 소액 우선변제권자는요, 확정일자 없어도 됩니다. 이 사람은 소액 우선변제권은 배당받을 때 1순위가 아니에요. 최선순위예요, 그냥. 경매 비용, 그 다음에 1순위로 이 사람들이 싹 받고 돈 남으면은 이 순서대로 받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이 사람은 물권 1순위에 있든 2순위에 있든 언제였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소액 우선변제권. 그래서 우리 이 관계된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최우선 변제권. 법률에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선 변제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도 그렇게 막강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에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강제 경매 개시결정이 기입된 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배당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겸유하고 있는 사람이 배당 신청을 하면은 배당 못 받는 경우는 안 생겨요. 여기서 받는 금액 이외의 것은
받을 때까지 그 점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전세권자 알고 용의물권으로서 전세권자인지 알고 뭐라고 하냐면은 배당 신청 안 하려고 그랬네요. 그럼 왜 배당 신청 안 했냐? 물어보니까 그 법무사님하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대항력과 우선매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신청하지 않아도 그 경락인에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런 사람 하나 봤는데 절대로 그 임차인이 있는 집을 담보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은행의 금융기관에서는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 하는 일이 절대로는 없죠. 이 협작꾼인 아마 대출 브로커가 꼈는지 뭐가 꼈는지 서류를 가짜로 만들었는지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집에 저당권을 분명히 설정한 돈을 빌려줬더라고요. 첫 번째는 농협에서 1억인 거 설정했어요. 두 번째는 일반 개인이 저당권을 2번 설정하고 1억 5천만 원 걸 빌려줬어요. 2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배당 신청했으면 전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이거 등기부 등본하고 그 이 사람의 그 성함을 물어보니까 성씨가 같아요. 성씨가. 그래서 볼 때는 집주인이 이 사람을 가장임차인으로 해놓고 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저 사람 내 동생이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 임대차 그냥 해놨어. 그러니까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 아마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임차인을 해놓고 돈을 빌리지 않았나. 한마디로 사기죠, 이게. 예.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당 신청을 못 한 거예요. 배당 신청은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있는 그 근저당권자 2명이 못 받아버리지, 하나도. 지가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배당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고 그 주위에 이제 부동산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 경락인에게 대항하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을 입찰한 사람이 누구냐? 전주 사람인데, 기본적으로 전입세대 열람문을 띄워봤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요. 등기부등본 보니까 근저당권자 2명이나 있네? 하나는 농협이고 하나는 개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 설마 이 제정신 박히지 않는 이상은 임차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줄 일 없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그래서 믿었어요. 또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때 혹시나 모르니까 이 집을 찾아갔네요. 이거 사람을 못 만났어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경매 비고란에도 그 집행관이 찾아갔다 못 만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통지서만 그때 넣어놨어요. 우편함에다가 붙여놓고 그러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등본 띄워보니까 근저당권자가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설마 절대로 돈을 안 빌려줘요.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예. 그 은행에서 금융회사 돈을 빌릴 때 만약 임차인이 있으면은 그 임차인 말소시키고 와야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이 사람을 임시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고 돈을 받고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집으로 임차인으로
그 전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도 없죠, 대항력이. 예. 그렇게 해야 돈을 빌려주는데, 등기부등본에 2명이 그 저당고에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니까 임차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고는 또 그 동사무실 가가지고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봤네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주소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요. 이 집 주소하고 지금 이 집 주소는 사람 주소예요. 토지 주소 이게 틀려요, 이게. 그런데 이거 그냥 일이 안 되니까 그래 안 돼요. 아까 그 경우도 특별한 이상 경우였고, 그때 전에 연락을 때 보니까 주소가 글자 하나 틀려요. 집 주소하고 토지 주소가. 이 집 주소는 무슨 동인데, 집 주소는 무슨 로인데, 이것은 똑같이 무슨 이게 동인가 돼요. 글자 하나가 틀려요. 그런데 또 더제서 쓰려니까 그 아파트 옆에 상가 건물을 똑같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분양이 다 됐고 상가는 분양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어요. 근데 상가에 그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원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을 경우는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상가도. 이 사람이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이 담당자가, 공무원이, 다른 데 있다 이리 왔는가, 경험이 얼마 없는가, 이 뒤에 노자하고 동자를 그냥 똑같은 걸로 그냥 언뜻 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원 가운데, 비고란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사람이, 이 주소하고 이 주소는 같은 주소다. 그렇게 써놓고, 이 땅 주소, 이놈을 옆에 상가는 좀 그놈을 띄워준 거예요. 전입세 열람원을. 동수가 같고, 호수도 같고, 주소도 비슷한데, 하나는 상가고 하나는 그 아파트인데, 상가치를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가운데다가, 이 주소하고 이 주소는 같은 주소다. 이렇게 써놓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마음 먹고 그 아파트를 입찰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네요.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허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가서 집을 가봤네요.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딱 나와서 친절하게, 무슨 또 이제 소문이 이 사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가장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경을 쓰고 낙찰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니까 바로 쫓아나가지고, 그 집을 왜 낙찰받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이냐고. 가 확인해 보라고. 다시 가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뗄 때는 없었는데 두 번째 떼보니까 있어요. 글자 하나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전무들한테 그 사람이 이 낙찰자가 상담을 하니까 당신이 싹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4억을 사고, 이게 전세권 임차인 4억에 이 집을 샀으면은 4억 플러스 이 사람 보증금을 다 인수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만약에
그 3억짜리 살았다면은 이 집을 2억 5천짜리를, 2억 5천인가? 4억짜리를 6억 5천만 원, 아니, 7억 주고 산 거래, 7억. 7억 주고 산 꼴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집행관한테 물어봐라. 이 사람을 이 전세권자처럼 상계를 즉 인수를 시키는지. 그러니까 집행관은 그것은 그 인수되지 않는다. 이걸로 이 법에 의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맞죠? 집행관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민사집행법대로. 나머지 분쟁이 생기면은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아니, 이런 경우를 만약 진짜로 인정한다면 세상에 경매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게 낙찰자는 2배를 주고 집을 산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문제는 이 사람이 당신이 싹 인수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끝까지 소송 간다는 얘기죠. 법원경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도명령 결정을 해주면은 그 상대가 나 결정 수용 못 하겠다. 이러면은 그 집을 안 비켜줘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비켜달라고.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하든가. 근데 그 상대가 소송을 걸어버리면은 강제 집행이 정지됩니다. 못해요. 소송 결과에 따라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예견치 못한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도명령해서 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소송을 걸어요. 그럼 나도 응소를 해야 돼요. 변호사 사야 돼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시간도 끌 뿐더러 이게 1심, 2심, 3심 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락 낙찰인이 인수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판사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대법원에 가면은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판사가 이걸 어떻게 판결문 쓰는 게 아니라 그 연구관이 따로 있습니다. 머리 좋고 훗날 우리 고위직에 올라갈 만한 능력 있는 판사들, 연구 판사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관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내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기면 뭐예요? 몇 년, 2, 3년 걸렸죠. 그 다음에 비용이 또 1심 할 때, 2심 할 때, 3심 할 때 변사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꽤 많이 들어가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기고 강제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할 때는 창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또 일정 금액을 애탁하면서 집행관한테 강제징백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또 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 24평은 한 6, 7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34평은 인건비까지 전부 다 창고 계약까지 하면은 거기도 7, 800만 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원리대로 보면은 상대한테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지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민사는 무자력자일 경우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 자기는 시간 들여 엄청 스트레스 받아. 그 다음 비용 다 날라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은 아예 주위에서도 혹시나 상담을 하거나 물어보면은
입찰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 벌어진 게 고가 아파트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안 벌어져요. 그런데 꼭 그 2, 3억짜리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 이번에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된 것들이 전부 다가 연립주택 빌라들이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 주에서도 비싼 아파트들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왜요? 그 이해 당사자들이 법을 전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해요.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예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상담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전세권자 1순위, 전세권자, 지사권자, 지역권자가 1순위일 경우 이것은 말소되지 않고 입찰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그걸 인수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들이 뒤에 있고 이보다 앞에 하나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이게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대표적인 게 그 나라된 프린트 있지만은 저당권,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것들을 뒤에 있을 경우는 싸그리 소멸한다. 그 다음에 그 배당은 지네끼리예요. 지네끼리.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전부 다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자하고 똑같은 전세권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다시 설명드리지만은 특별법으로 특별히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권리 후에 잠자는 자가 됩니다. 그래 보호되지 않아요. 아니 뭐 안 바꿨다는데 아니 법을 만들어가지고 당신 배당 신청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국가가 뭐 받아가지고 대신 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가 그 약간 사자 냄새가 풍기는 그런 경우가 제가 한 건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의심나게 생각하는 경우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아까 민사집행법 102조와 91조와 그 다음에 채권과 물권, 그 다음에 그 또 민사집행법에 그 배당에 관한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은 절대로 특별한 일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법원 경매에 참가하시는 게 일반 매매보다 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서 배당 받다가 못 받은 금액에 있으면 그 배당 받을 때까지 그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 조항이 쭉 있어요. 그 조항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금은 뭘로 봐요? 보증금으로 본다. 그 조항도 있습니다. 그 조항도 있어요. 즉 등기되어 있지 않는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본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보증금을 같은 전세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용익물권에서 전세금을 못 받았을 경우는 바로 그 임의경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 없이 집행관이 경매를 해줍니다. 해줘요. 이 전세는. 그런데 그 등기하지 않는 전세권은요, 보증금을 받으려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거랑 완전히 틀려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을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보증금 소송은 소액사건 심판법을 준용한다. 그렇게 또 써놨어요. 그래서 일반 재판하고 틀리게 한 번으로 빠른 시간 내에 종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은 전세권으로 표현하지만은 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도 완전 틀리고, 아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것은 보증금이고, 이것은 전세금이고, 이건 보증금이다. 그렇게 문구까지 표시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다고 우기돼가지고 많은 고역을 치를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관계된 것이 나오면은 경매를 입찰을 하지 마시라.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것만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또 안 나오네, 어딘가? 이거 나왔네. 나온 김에 이것도 먹어야죠. 자동차는 특이하게 네모 1, 네모 2가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2015년식 에쿠스인데 1은 오전입니다. 오전 10시. 2는 오후 2시. 네. 그런데 이놈은 A6 아우디죠, 이게. 16년산. 감정가격이 1,500만 원. 똑같아요, 가격이. 그랬는데 한 번 이게 한 번 유찰된 거예요. 유찰됐는데 두 번째로 이제 이 오전에 730만 원. 또 안 팔렸네요? 그럼 오후에 510만 원. 아우디 16년도산을 60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는 의제 부동산으로서 법원 경매의 부동산 경매에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경매 물건은 하자도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고장 났을 경우에 자기가 고쳐 써야 되고, 이 보관 장소에 가면은 키가 보관돼 있는 경우도 있고 키가 보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키가 보관돼 있으면은 시동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키가 없으면은 시동을 못 걸어요. 그 상태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고쳐 써야 됩니다. 비용도 자기 부담으로요.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자, 여기에 부동산 강제 경매네요. 이 반드시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을 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두 개를 쭉 관계된 권리들을 쭉 나열해 봐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건 송달 내역 여기를 보시면은 임차인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 있네요. 임차인 윤땡땡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임차인에게. 자, 이거 임차인 있어요. 그런데 접수 내역 여기에 보니까 다행히도 임차인 윤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서 신청서 제출, 여기가 이렇게 제출돼 있다는 것은 우리 입찰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매각 대금에서 배당 받아가고 못 받으면 그걸로 말소돼 버려요. 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혹시나 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1순위일 거 아니에요? 그 경매 비용하고 그 1순위 배당받은 사람은 배당 주고 나머지 배당은 쭉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배당을 다 틀림없이 다 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집값이 반토막 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못 받는 금액 일정 금액만 내가 인수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걱정 없이 입찰해도 된다. 그런데 밑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권리 문서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다시 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래 할 게 몇 개 나와요.